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군통수권의 이관, 취임식, 저녁에 외빈 만찬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다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첫 추경안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범한 새 정부의 내각 구성, 자, 또 물가와 금리, 환율 등 어려움이 몰려오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재정의 관리, 그리고 발표된 국정과제 110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의 추진, 그리고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전을 처리하는 외교와 안보, 자,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과 협치를 통한 정치의 안정화, 정말 산적한 과제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새 정부의 과제도 쉽지 않겠지만 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하나하나 꼼꼼하고 성실하게 처리해 나간다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기원해봅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 취임사처럼 과학과 진실에 기반한 합리주의, 그리고 지성주의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인권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보고 채택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국회 법사위의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오늘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도 쏟아지는 핵심 뉴스들을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부터 이제 새 정부,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게 역시 경제 문제예요. 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공약 50조 푼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정 협의가 있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한다. 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뭐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뭐 써야 되는 그런 곳들은 쓰지만은 이게 좀 남아 있는 예산이나 예비비. 아니면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거긴 좀 빼가지고 쓰고 우선 쓰고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빚을 내야겠죠. 빚 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국채 발행. 그걸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당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추경 규모가 해서 한 35조, 그러니까 33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빚은 최대한 적게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국채 발행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네네네. 상황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 대선 이후에 공약 파기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자영업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려를 했고 비판도 했는데, 아니 이 50조 풀어가지고 온전한 손실 보상 해준다고 해서 투표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차등 지급이 웬 말이냐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오늘 당에서는 많이 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최소한 600만 원 이 얘기를 해서 정부도 이 당의 제안을 좀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을 하고 분기별 하한액 이것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여기에 대한 우대 지원, 또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농어민 지원 방안 이것도 좀 포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일 10일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요. 내일 모레 국회 추경을 낼 예정인데요. 이런 당의 여러 가지 요청 이걸 좀 다 이제 받아 안아서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내일 통과시킬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리고 이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네. 첫 번째 과업이 추경. 추경호의 추경으로. 오창석 평론가님은 예상하셨죠?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하기로 했던 것이고. 예, 조금 불안했던 측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인수위나 이 인수위가 들어가기 전에 당선된 직후부터 조금 한 달 정도가는 이 부분이 패싱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많이 느꼈었죠. 네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반발하기도 했었고. 공약 후퇴 아니냐. 네. 소급은 왜 안 되느냐. 네. 그 같이 묶였던 게 뭐 사병월급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그냥 공약 폐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네네네.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이 얘기를 던졌다는 것 자체에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비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시 같이 주장했었던 부분이라 네.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빨랐다면 어땠을까. 왜냐면 예산 책정은 작년에 됐었던 부분인 것이고 네네네. 추경에 대한 논의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섭섭해하지 말고 국민의힘 측으로 방송의 패널에 했었던 발언들이 다 방송과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었던 분들도 있고요. 예, 맞아요. 작년 말에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진짜 전지구적 팬데믹이 있다면 선거를 앞두고서라도 이걸 선거에 이용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네. 만약에 작년에 뭐 했다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당시 정부에 더 유리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만큼은 여야가 좀 빨리 합의하고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만 오히려 국민들이 이거는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그러한데 민주당은 이제 자 공약도 50조 했는데 빨리 하자. 네. 1차 추경안은 그래서 이제 처리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새 정부의 임기가 어제 시작했기 때문에 새 정부 입장에서는 당정 협의도 오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지난 더 빨리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하는 게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새 정부 임기 시작되고 빨리 한다. 이틀 만에 한다. 사흘 만에 공무회의 한다. 뭐 이게 오래 걸린 건 아닌데 또 지방선거에 이제 미칠 영향 등 어쨌든 민주당은 반대는 없는 거죠? 네,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우려하는 점 뭐냐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 조정 이게 된다고 할 때 기존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국회를 어떻게 보면 통과한 그런 사업들이 정부 되고 예산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예산안이. 네. 근데 그걸 뭐 저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꼼꼼하게 재원 마련 대책을 살펴보겠다. 네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이 오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뭐 안 된다. 추경 편성 안 된다. 이거는 뭐 민주당도 추경 편성 얘기해서 해왔기 때문에 협조하면서 통과는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인사청문회 또 이제 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등등 국회가 계속 격돌하는 모습을 봤는데 좀 새 정부의 또 여야가 어제부로 바뀌었어요. 협치가 이 추경 좀 민생 문제에서 찾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자, 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뭐 현충원 참배, 취임식 어제 12개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해요. 굉장히 바빴을 텐데 오늘부터 이 서초동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이 시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했죠. 네. 교통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8시 21분에 서초동 자택에서 윤 대통령이 출발했는데요. 집무실 1층 로비에 8시 3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갔네요. 13분 정도 걸렸는데. 야, 8시 때는 이게 러시아워라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순간적으로 우회 통제만 했다. 그래서 이 신호 잡고 이런 것만 잠깐 한 거지. 네네. 뭔가 교통에 방해될 정도의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반포대교를 넘어와서 출근을 했는데. 이 남단 방향은 차들이 좀 많은 상황이었지만 북단 쪽에는 뭐 차량이 좀 적었고 또 차량 이동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 그때 짧은 시간 통제가 이루어져서 일반 출근 차들이 약간 뭐 대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한 정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반포대교도 있지만 동작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다 이제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7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계속 이렇게 출퇴근을 한동안 하게 될 텐데 네. 교통에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그동안 사전 뭐 연습도 했었고 오늘도 경찰에서는 큰 불편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국민들의 불편이 없이 출퇴근을 잘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첫날은 뭐 큰 문제 없었다. 네. 괜찮았다. 뭐 한 몇 분 정도 신호 통제 정도를 이제 받은 시민들은 혹시 있었겠으나 뭐 사실 이제 반포대교 진입하려다가 분기장은 없다. 기다리는 분들은 계셨겠죠. 네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어떤 교통 대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네.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반포대교가 서초에서 용산까지 가장 가까운 다리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강남 쪽 출근자들이 더 많고 강북 쪽으로 나오는 차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건 다행인 것 같고 동작대교는 바로 저희 집인데 네.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데 올라온 글을 보면 이게 원래 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출근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네. 이렇게 이제 막힐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일부러 지하철 탔다 이런 글도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분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분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역시 대중교통 지하철이 최고입니다. 예, 시간 늦지 않으려면 차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자,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내비를 찍어보고 다리를 결정할지 아침에. 근데 그것도 참 그렇네요. 예. 시민들도 다 내비를 또 찍어보잖아요. 네. 실시간 교통이 지금 어느 다리가 막힐까? 네네. 그럼 나도 우회해야지. 네. 우리가 다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지금 네. 전자데이터를 보고 이제 출퇴근길도 정하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네. 최단 거리로 올 겁니다. 최단 거리로 간다. 네, 최단 거리로 신호 제어를 하는 걸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최단 거리와 최소 시간이 나옵니다. 맞아요. 최소 시간은 거리가 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돌아가더라도 뭐 고속화 도로가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더 덜 걸린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대통령 당선인은 신호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최단 거리로 올 겁니다. 그래요. 아, 그렇지. 신호를 제한할 수 있다는 또 막강한 힘이 있네요. 고속화 도로잖아요, 이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어요. 처음 이제 주재를 했는데 수보 회의가 열렸네요. 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물가가 제일 문제다. 이제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지금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대비. 그리고 이 비서진들에게 구두 밑창이 달아야 한다. 그럴 정도로 정말 여기저기 다녀야 된다.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네네.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당부를 했고요. 아하. 그리고 어제 이제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이 단어는 많이 나왔지만 35번 나왔어요. 네, 통합은 없었다. 네네. 그 이런 얘기가 지적이 많이 나왔죠. 언론사에서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오늘 했었는데 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좌파 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통합이다. 이렇게 네. 이제 윤 대통령의 답변이 나왔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네. 자유가 되게 결핍이 된 것 같잖아. 35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예, 우리 사회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거 맞고요. 하지만 또 국정 철학에 어쨌든 자유가 강조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좋은 분위기, 덕담, 국민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취임사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민주당의 논평은 뭡니까? 그랬더니 공식 논평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좀 강한 얘기를 했네요.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이다. 그러니까 어제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언급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반지성주의 그렇습니다.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좀 정면 비판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또 외국인 건강보험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게 바로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온갖 탈법, 편법을 동원해 딸의 가짜 스펙을 쌓도록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민망한 불법 탈법 가족의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뭐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 이런 인사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들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들을 모두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맹비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이다. 이 비판은 그냥 좀 해석을 해보면 어제 그런 대목이 있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향된 입장에서 다수가 이제 다른 의견을 좀 탄압하는. 그거 이게 민주당을 우회지칭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해석이 나왔죠. 자, 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오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을 잘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아무리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하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잘 하시길 바랄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네, 근데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게 똑같은 입장인데요. 정부는 이제 소수 여당이 되다 보니까 거대 야당의 협치를 바라면 야당과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였고요. 네. 반대로 야당이 된 박지원 위원장은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눈높이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동일한 상상에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몇 장관 인선이라든지 청와대 인선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우려스럽다라고 표명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검찰 인력을 그냥 거의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여기는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잘 알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 인선되다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이는 곳에 있는 장관 후보자라든지 총리 후보자라도 우리의 눈높이와 기준에 맞춰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맞춰주지 않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학의 기술 시대다. 과학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가장 비과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계속 보내면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결국은 정치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 딜이라고 표현하는데 딜이라고 표현하면 왠지 뭔가 안 좋은 느낌이라서 거래하는 느낌이. 네, 거래하는 느낌이라서 조금 피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눈높이를 제시하면 정부가 좀 받아주고 그럼 정부가 그럼 이걸 하나 좀 양보해달라고 하면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서 가거든요. 지금까지는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입니다. 네.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맥락일 텐데 어제 이제 1호 안건 처리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먼저 처리한 것은 선전포고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생 이 추경을 필두로 좀 협치가 되면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부딪힐 충돌의 요소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12시 38분을 향해 가고 있는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와서 계속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교통량이 전 시간보다는 조금 줄어 있고요.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쪽 광양터널을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차량 전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2차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 삼낭진 나들목 1차로에서도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하시고요. 청주 영덕 고속도로 청주 쪽 화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통제 중입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먼저 가양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에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원효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전 구간 비교적 수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만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제가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어제는 이제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다. 자, 협치의 조짐이 없다.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만약에 인준이 안 되면 부총리가 대행 체제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오늘 아침 보도들은 약간 좀 톤다운을 해서 새 정부가 협치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기류가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네. 지금 이 민주당은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가 없다. 한덕수 인준 부결시킬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제 취임사 메시지를 좀 많이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국회와의 관계, 입법부와의 관계나 여소야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통 흔히 이제 국회를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면서 이걸 풀려는 뭔가 실마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 메시지 자체가 없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 인준을 해주면 바로 그냥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건데 네.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이런 회의적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장관들 뭐 이제 네. 반대하든 말든 임명 강행 가능성도 높고. 뭐 장관은 뭐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인준을 해주게 되면 민주당 자신들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걸 과연 해주는 게 맞냐라는 회의감이 있어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 네. 그런 기류가 좀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윤석열 이 대통령도 이걸 뭐 물으거나 할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 강대강으로 민주당과 함께 붙게 되는 네. 또 한 번 갈등의 소지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인선에 대해서 어떤 화해 제스처나 아니면은 좀 이해를 좀 구하는 그런 발언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뭔가 제스처라도 있으면 틈이 보일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민주당도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정치공학적인 뭐 입장들이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무슨 뭐 방정식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오평론가님 민주당이 네. 총리부터 장관까지 새 정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알아서 다 하세요. 임명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정부 책임이니까 네. 18개 부처 총리 네. 그냥 마음대로 다 임명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굉장히 이상적이겠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눈높이가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요직을 맡게 된다면 과거의 전력에 비추어 봤을 때 똑같은 일을 자행할 것이다. 또는 이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더 큰 걸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 정부가 좀 받아들일 부분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어떤 정권에서도 그대로 해준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초기 조각이라도 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한번 해본 해서.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씁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네. 있지만 제가 이상적이라 했던 게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당이 네. 그냥 주거니 받거니 뭐 딜하고 그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여당이건 야당이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국회는 민의의 전당,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정서, 여론을 반영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역시 오평로가님은 이제 명분석가십니다. 네, 저의 그냥 막말을 딱 짚어주셨어요. 자, 지금 인사청문회로 돌아가 보죠.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또 남아 있어요. 네. 보니까 뭐 여가부 장관도 있고 오늘 내일 쭉 되던데 네. 지금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저희가 이제 2부에 전화로 인터뷰를 좀 할 예정입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끝났는데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됐죠. 예. 그때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봤는데 자, 미비한 자료들 더 내는 거 보고 나서 그때 협의하자 이렇게 이제 미뤄졌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의혹은 뭐 계속 의견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자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네. 불법이었고 그러니까 이걸 입시에 써먹을 생각도 없었다라는 게 뭐 기존의 어떤 입장이었고 그날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그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이제 지적하고 나섰거든요. 어떤 거냐면 전자책 저작권 침해 같은 그런 부분들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대표력이 있는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수상을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게 노트북 기증한 이런 부분도 단체 차원에서 누구의 어떤 덕으로 그런 물품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네. 제3자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자 뇌물죄나 배임 증죄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제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수사 결과 계속 봐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고소고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 입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가장 어찌 보면 그동안 낙마 1순위로 지목해온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그 사이에 나온 의혹 중에서 이제 딸의 스펙 쌓기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한 청문회를 쭉 봤는데 네. 계속 도돌이표처럼 네. 도는 게 한동훈 후보자는 자 학생들에게 내가 송구할 수는 있다. 가진 집안의 자제들이 더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는 이 지적을 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위법과 반칙은 없었다. 네. 이게 이제 일관적인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률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쓴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 네네. 가장 잘 쓴 단어는 아카이빙입니다. 아, 이거 스펙 제출용이 아니고요. 네네. 아카이빙용이다. 저장해둔 거예요. 네. 말은 좀 어렵지만은 결국은 내가 쌓아둔 겁니다. 네네.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려둔 겁니다. 뭐 이렇게 취한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웹하드에 올렸고 요즘에 클라우드에 올린다고 하죠. 네, 뭐 그런 겁니다. 외장하드에 넣어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 또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 같이 이제 스펙 쌓기를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네. 같은 프로젝트에 있었던 처형의 자제들까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고 스펙을 이용해서 대학교 진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는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요건을 맞추는데 사용이 됐다. 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역순으로 내려옵니다. 역순으로 예. 내려온단 말이 이미 해외 대학교에 진학했었던 처형의 자제분들과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해외 대학교에 진학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를 아카이빙 용도가 아니었고 네네. 제출 용도가 되었으니까. 제출 용도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담당 프로젝트를 나 혼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제 단독 보도로 올라온 것이 어떤 크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앱을 개발했고 내가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 받고 200만 원을 받고 했다라고 증언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외국 대학교에서는 이게 요건인데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직접 만들지 않고 외주를 줘서 내가 만든 것처럼 제출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허위 스펙이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순으로 해외 대학교에서 검증을 해서 내려오는데 네. 중요한 거는 해외 대학교는 우리나라 수사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 곳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외 대학교의 잣대로만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것이 각 대학교별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정해두든 정해두지 않더라도 아시아 티오라든지 네. 한국 티오들이 정해져 있다 한다면 이런 걸로 타격을 받아서 어떤 다른 한국인들이나 다른 아시아인의 대학생들이 못 들어간 겁니다. 그 학교에. 그럼 업무 방해가 되죠. 그 학교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타임즈나 이런 기자 한 사람이 한국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보를 받고 실제로 그런 것을 위협하거나 방해했거나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외 대학교가 자신의 명예, 그 대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체 수사나 자체 조사를 하고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이것이 지금 진학은 하진 않았던 하지 않은 아직 상태의 쓰지 않았다. 네, 한동훈 후보자의 딸까지 영향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유 지금 얘기만 들어도 좀 벌써 저는 이제 막 소름이 좀 끼치는 게 이게 또 무슨 망신이에요. 만약에 해외 그렇게 된다면요. 대학에서 해외의 이제 언론 매체가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예, 한국인들이 뭐 예를 들면 편법을 쓰고 있다. 이런 기사라도 나오면 정말 열심히 유학 생활하는 학생들이나 또 이제 조기 유학 가서 미국에서 이제 교육시키려는 뭐 부모들이나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 후보자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자, 다음 이슈 보죠. 지금 이제 취임식 끝났고 이제 닥쳐오는 건 6일 지방선거예요.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뭐 이른바 미니 총선이다. 아니다. 대선 2라운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뭐 일부 지역 후보, 특히 뭐 국민의힘 후보들 빼놓고는 다 이제 된 상황인데요. 모두 7곳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려요.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 국민의힘은 5곳을 좀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도 최소 우리는 4곳을 이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치면 9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후보가 나오면서 공석이 된 곳이 경기 분당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이거든요. 이렇게 4곳인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래 우리 지역이니까 이길 거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1을 한 게 원주 갑이에요. 여기 이광재 민주당 네네네. 강원도지사 후보가 이제 버리고 나온 곳이거든요. 비워둔 지역구. 여기서 이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4곳인데
어떤 곳이냐면 인천 계양을 네.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또 이광재 의원의 이 원주갑 그리고 제주 을 여기 거고 한 곳이 겹치는 데가 제주리 김한규 청와대 비서관이 그렇습니다. 공천을 공천됐죠? 받은 곳이고요. 분당갑이에요. 분당갑 네. 김병관 후보. 네, 김병관 전 의원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안철수 전 그렇죠, 위원장이 그렇죠. 나갔잖아요. 벤처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의 대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여기가 아무래도 정말 뜨거운 그러니까 이 미니 총선에 불리는 보궐선거만 보면은 제일 뜨거운 지역이 됐다라고 보시면 아유, 되겠습니다. 뜨겁고 지금 뭐 이렇게 저도 IT 출신이라 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 아이언맨과 배트맨의 대결이다. 아, 토니 스타크가 나오고 뭐 브루스 웨인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멋있네요. 네, 흥미롭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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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아, 분당갑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분당갑은 어쨌든 가장 최근 있었던 선거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대선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가 약 12%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보다 많이 받은 곳이 이제 분당갑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보수 색채가 훨씬 더 짙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그 직전의 선거는 2020년 김은혜 후보와 김병관 후보였는데 이건 0.7%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128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분당에 계신 주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심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고 인지도도 높고 인수위원장도 하고 대선 후보였던 큰 사람이긴 한데 네. 지역에 와서 대선 후보로서의 그냥 발판으로 사고 지역 현안도 모르고 지역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민심은 빠르게 김병관 의원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내려와서 지역구도 열심히 꼼꼼히 챙기고 열심히 얘기하고 지역 친화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현재 형세로서는 국민의힘 쪽에 국민의힘 그 어떤 후보라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땅은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병관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자, 보고. 안랩 본사가 여기에 있다. 네. 이 명분을 이제 주장한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김병관 이제 전 의원은 한 번 의원이 됐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김은혜 의원에게 뺏겼었고 네. 아슬아슬하게 네.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이었으니까 그동안 네. 텃밭을 뭐 열심히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이번에 얼마나 나오나 그걸 또 지켜보면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많은 선전을 기대하는 것이 네. 해당 지역이 민주당이 첫 번째 당선된 지역이 첫 번째 당선된 의원이 김병관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해냈던 사람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 박 기자님 조사해 오셨어요? 어떤 걸요? 네, 김병관 후보와 안철수 후보 누가 재산이 더 많습니까? 다 내일 조사해서 보겠습니다. 두 분 다 공직자. 아 이게 근데 저는 주가 궁금한 게 변동이. 한 분은 게임 업체 창업자고 네, 맞습니다. 한 분은 백신 보안업체 창업자라 네. 어느 쪽이 더 창과 방패의 대결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들 제가 아까 다 말씀 안 드렸으니까 예.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고 계양을의 윤영선 후보가 공천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가 윤형선 그렇습니다. 후보군요. 예, 그러니까 인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네. 후보를 공천했고요. 충남 보령에는 장동혁 후보, 원주갑에는 박정아 후보, 대구 수성에는 이인선 후보, 경남 창원 의창에는 김영선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주울은 내일 아마 경선회가 발표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김재원 전 의원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다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공관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그 후보들은 좀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다음에 여성을 좀 우대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대구가 했습니다. 묘해요. 지난번에 이제 시장도 윤심도 아니고 박심도 아니었다. 홍심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계속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03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자유는 또 부작용이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금방 전화를 끊고 나서 누구에게 전화를 또 거는 건지 같은 농담을 두 번씩 하고 있잖아. 다른 여자와 길을 걷다 눈에 띄까 불안하지는 않은지 미안한 마음 없다 해도
어차피 인생은 선택이라 가슴에 남겨지는 죄책감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건 내 마음이겠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값은 명사 뒤에 붙어서 가격, 대금, 비용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물값, 옷값, 집값 같은 것은 각각 물과 옷, 집의 가격을 뜻하지요. 자, 그렇다면 다음 예문에 나오는 신발값이란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준다면 신발값은 톡톡히 쳐서 주겠다. 이 예문에 나오는 신발값은 신발의 가격이 아니고요. 심부름하는 값으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발차라고도 합니다. 값이란 말이 들어간 표현으로 민값이란 것이 있습니다. 민값은 선금이라는 한자와 비슷한 것으로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주는 물건값을 말합니다. 또 어떠한 말을 한 보람이나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두고 말값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말값을 못하다, 말값도 건지지 못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흔히 하다나 못하다와 함께 쓰여서 어떤 것을 낮잡아 이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이값이나 덩치값 같은 것인데요. 나이값은 나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요. 덩치값은 몸집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제발 나이값 좀 해라. 덩치값도 못하고 조그만 녀석에게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예,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생의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이제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주 초반부터 마스크를 벗으면 상쾌할 정도로 공기가 깨끗합니다. 오후 들어선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내륙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은 어제보다 2, 3도 올라 좀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4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2도 이상 웃돌겠고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가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은 강원 남부와 동해안, 경북 북부 쪽으로 매우 강하게 내려오겠습니다. 내일은 동쪽과 서쪽의 바람결이 더 달라지겠습니다. 아침엔 서울과 울산이 16도로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낮 동안 동해안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고요. 반면 서쪽 지역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27도, 서울, 광주가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후론 기온이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요. 주말엔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좋을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 비구름이 자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내일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제주도와 경상 동해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3.8도, 습도는 37%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가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 후보자 딸이 가족 찬스를 활용해 미국 명문대 입시용으로 소위 황제 스펙 쌓기를 했다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은 공정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애초에 새 정부가 한덕수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는 유능할 뿐 아니라 협치를 위함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저희가 먼저 내민 손을 진영 논리로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부적격 낙인을 찍으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정작 자격이 의심스러운 공직자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20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아직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 임명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죠. 자, 월요일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도 보류되고 있는데요. 자,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부로 박 의원님 야당이 되셨습니다. 네, 야당 됐습니다. 네. 예. 취임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취임식에서 가장 핵심은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취임사에서 자유는 통합 한 35차례 정도 네네. 언급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제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보이지가 않아서 대선 이후에 여전히 좀 갈라져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런 정국을 제대로 수습하실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굉장히 위기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자유만으로 과연 이런 위기 또 변화의 시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자유에 대한 생각 또 통합이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 얘기해 주셨는데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건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선전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당내에서 예. 주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당 차원에서 이제 종합되고 정리된 의견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소속된 의원들은 부적격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아, 부적격으로 중론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 정부 출범했고 대통령 임기 시작됐고 내각 구성은 뭐 사실 반쪽이 좀 안 되는데 반쪽 출범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야당이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출범 초기에 당연히 이제 야당이 협력해야 될 건 협력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사전에 이제 뉴스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부적격한 분들이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국회가 역할을 해서 걸러내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순조로운 출항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략이나 정쟁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적격 부적격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견을 구해봐도 이게 뭐 누구 총리 인준과 어떤 장관 후보자가 연계돼 있다. 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셔요. 그런데 또 많은 언론들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낭만은 지렛대 관계 아니냐 하는 추측 보도들은 또 쏟아져 나와요. 실제로 어떤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미 뭐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이 공식적으로 그런 것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법사위 간사인 저하고도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 연결돼서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네. 자, 이건 거래는 아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당내 중로는 부적격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예, 뭐 인사청문회 전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해명은 안 됐죠. 그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적격 판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에 열렸는데 다음 날 새벽 3시 반까지 가서요. 저도 잠을 못 자고 취임식을 봐야 하는 좀 야속했는데요. 자, 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렇게 정회하고 하면서 길어졌던 이유. 지금도 정회 상태인 거죠? 아닙니다. 정회를 했지만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차수 변경 자동적으로 산회가 됐을 겁니다. 산회가 된 것이다. 네, 별도의 차수 변경이 없었으니까요. 네네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 날이 지났군요, 벌써. 네네네. 그럼 산회로 보고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만 여야가 합의 사안으로 두고 있다. 협의해서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날 저도 쭉 보면서 무슨 뭐 과거에 이제 아파트 매입이나 양도세 자료를 추후에라도 내달라. 그래서 사실은 정회하시면서 자, 들어오는 추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 그러셨는데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오늘 그 2건의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오전 11시경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2건 지금 언급하신 그 2건 중에 한 건은 자료가 없어서 못 내겠다라고 왔고 내용이 양도세 부분은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상품 아파트 매입에 대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또 오늘 어떤 언론의 단독 보도를 봤더니 또 자녀의 스펙 쌓기 중에 한 부분이었던 앱을 개발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국내 앱 개발자에게 금전을 주고 만든 것이다라는 의혹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자녀 스펙 쌓기 또 스펙 쌓기 과정에서 편법, 탈법, 불법 이 부분은 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 후에도 또 제기된 의혹이 있고. 자, 청문회장에서도요. 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관련 기부, 대필, 표절 이 의혹들에 대한 공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송구하긴 하다 나중에 이제 사과하면서도 하지만 결코 위법과 반칙은 없었다.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탈법이나 불법, 편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뭐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나 대필 의혹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안 된 상태고 기부도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거죠. 거기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금전을 주고 다른 전문 개발자가 개발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의아한 게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는 이런 자녀의 여러 스펙을 쌓았던 것이 입시용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주장하는데 연습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연습용이었다. 뭐 다양한 네. 뭐 학문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아카이빙해 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걸 일반 국민들이 믿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친척 중에 거의 비슷한 코스로 미국 대학을 간 친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해명의 진실성을 믿기가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른바 부모 찬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청문위원 여러분들이 네. 주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이제 비교하거나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또 오히려 저건 패착 아닌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 못 건넜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겠죠. 네.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느슨한 잣대를 든다. 또는 본인의 측근, 본인의 가족, 본인 세력 이런 쪽에는 느슨한 잣대를 든다. 그러면은 그 법 집행의 공정성을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할 때 굉장히 엄정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문 과정에 다음 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분들이 이모 교수를 이모 착각하거나 네. 또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을 뭐 한땡땡 영리법인 이렇게 기업명하고 오인하거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게 부실한 준비한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비판도 이제 있었고요. 또 호통치는 모습, 뭐 샤우팅 이것도 보기 좋지 않았다. 자, 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자료 제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서면 질의도 제가 이제 기한을 넘겨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매우 부실하게 왔고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다라는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또 청문회에서 이제 개인적인 의혹 문제뿐 아니고 제일 큰 쟁점 하나가 이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사안이었겠습니까? 네. 검사 출신이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아주 일관적으로 처음에 이제 소위 검수한박 이것도 이제 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팽팽한 논리 싸움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후보자도 밀리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 대목은 좀 이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 한 후보자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한동훈 후보자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6대 범죄.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6대 범죄. 이게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2대 범죄로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2대 범죄를 포함한 그 6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훨씬 더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당연히 더 많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사 관련된 능력은 올라가겠죠, 경찰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저한테 제가 이제 질의를 딴 데 시간을 좀 쓰다 보니까 못했는데 저 같으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든다든지 또 경찰이 성공적으로 수사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하면서 반박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하여튼 데이터상이라든지 사례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찰이 그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수사에 공백을 낳는다든지 부패를 양산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무조건 치부되는 것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심층 분석을 하면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5분씩 돌아가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또 한계는 있더라고요. 네네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의원님 요거 좀 여쭤볼게요. 네. 원래 서울시장 후보로 네. 출마를 당당하게 선언하셨는데 네. 이게 국회에 이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너무 바쁘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아쉬움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고민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준비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당내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도 출마를 많이 권유하기도 했었고 해서 이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도무지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좀 접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 아쉬움은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TV 토론 잡혀 있는 시간에 법사위에 계셨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지금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네. 후보의 출마 선언은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다. 당선된다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다른 그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당의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자체도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모업 일정만 정도의 부모업이 좀 필요하고 또 당원들의 어떤 단결, 결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요구되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에서 요청을 하게 된 거고 이재명 고문 개인 입장에서야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등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네네. 근데 당의 그런 입장과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 보궐에 입후보하면서 네.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보통 무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결과까지 지켜보기로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문님 이게 원래 이제 진격의 보수였는데 예. 고문님이 이제 품격의 보수, 예. 보수의 품격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자, 어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됐고 공식 출범했고요. 예. 지금 고문님은 이제 여당이 되셨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오늘부터 여당에 대해서 네. 글쎄 이게 야당 때는 뭐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비판하고 반대만 하면 되잖아요. 네. 여당 책임이 따르잖아요. 예. 어쨌든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비판하는 야당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 좀 뭐 골치 아프죠. 아, 골치 아프다. 예, 골치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집권당이 되셨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보죠. 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보수의 품격에서 뭐 이 고모님께서는 정말 정치권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경륜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모님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좀 성대한 취임식은 반대해 오셨는데 어제 뭐 4만여 명이 정말 많이 모인 장면 오랜만에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뭐 거창하게 하는 취임식을 반대해드렸는데 네. 어제 하는 거 보면서 국회가 저게 하도 골치 아프니까 막 지신 밟는 의미에서 한번 모여서 한번 지신 밟아준 것도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지신 밟기 한 거다. 네, 국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좀 한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정치권에 있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신선하잖아요. 얼굴도 그렇고 네네. 뭐 좀 활력차고 어. 활기차고 그러니까만 나는 어제 취임식을 이왕 했으니까 그게 좀 동력이 되어서 5년 내내 네네. 그 취임식 할 때 마음으로 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제 뭐 성대했고 예. 많이 운집했고 예. 저 날씨가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는 내 산에 갈 때 날씨가 좀 그래서 네. 이 골치 아프다 그랬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어제 하늘이 다 했고 뭐 무지개도 떴고요. 예. 자, 국회 지신 밝기. 그럼 어제 동시에 청와대도 지신 밝기를 한 거네요. 뭐 그런 거죠. 청와대는 이제 골치 아픈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참 지신 밟아서 원상 회복한 거고. 고문님의 이 골치 아프시다는 표현은 집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권했던 골치 아팠던 분들은 나가서 그렇죠. 해방됐다 자유인이다 그러고 이제부터 골치 아파지신 거니까. 지신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여야를 떠나서 골치 아픈 존재들로 볼 수 있죠. 예. 또 지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취임사였습니다. 이 고모님께서 취임사를 3번 밑줄 그으며 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자, 내가 같은 편인데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해야지 이런 심경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진짜 뭐 저 맨날 그냥 와서 쓴소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제대로 좀 알고 해야 되잖아요. 예. 또 근데 또 내가 머리가 좀 나빠갖고 아유. 한번 읽어갖고는 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뭔지 감이. 이게 딱 처음에 딱 읽을 때 집중해서 읽잖아요. 네. 그때 감동이 와야 되거든. 아, 흥분해야 네. 되고 네네네네. 주먹도 막 불끈불끈 쥐어져야 예. 되고 이건 뭐 이제 나라가 되겠구나. 뭐. 아, 네. 그렇게 흥분이 와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읽어갖고는 냉랭하더라고요. 네네네. 뭔 소린지. 첫 번째 냉랭했다. 그래서 다시 또 읽었죠. 네. 이번에는 볼펜으로 밑줄 이렇게 이게 이제 그건데 이런데 그거 가면서 내가 읽었는데도 별로 이게 뭐 더하는 게 없더라고. 그 세 번째 또 정독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내 결론은 이게 논문이구나. 논문을 읽는거나 내가 지금 논문 읽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취임사라 하는 건요 국민에게 감동도 주고 흥분도 시키고 제대로 하면 앞으로 5년이 잘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 되겠고 나라는 어떻게 되겠고 막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막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림을 상상도 하고. 네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자유란 말만 막 짜들은 막 계속 나오잖아요. 많았습니다. 한 문장에도 막 4번 나오는 문장이. 내가 딱 헤아려봤어. 딱 헤아려보니까 35번이더라. 네네. 그 언론에서 보니까 35번. 맞습니다. 딱 내가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서 해봤는데 딱 35번이더라. 네, 자유의 홍수지. 자유의 홍수다. 네. 그런데 그게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네. 저런 게 자유구나. 그래야 되는데 자유라는 이론은 있는데 실천 과제가 없잖아요. 네. 자유는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실천의 산물이거든요. 정치 자체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네. 그런데 자유라는 말만 35번 나왔는데 그 실천적 과제가 제시가 안 되니까 좀 약간 좀 공허하지. 네, 공허했다. 그래서 막 같은 편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이런데 반대편이 들었을 때는 이거 좀 공격거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코너에서 장관님에 대해서 야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의 역할을 하니까. 네, 저도 사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취임사가 다소 좀 개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느낌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비슷하게 느낀 게 이제 보수 정권이 새로 집권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군이라는 거는 이전 보수 정권들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인수위를 보면서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지적했던 건 주로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인사들을 재기용하거나 그 기조를 좀 많이 따라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소위 이제 실용 보수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취임사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념적이고 개념적이다. 그 얘기는 이게 박근혜 정부처럼 좀 이념 보수 성향. 그러다 보면 더 강경 보수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임 작가가 이야기하는 네. 우려도 있는 것이 나도 읽어보면서 이게 지금 개인의 자유라든지 뭐 국가의 자유 그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이 취임사에 보면 세계 시민 여러분 이런 말이 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개 뭐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네. 막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드물잖아요. 이례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세계 시민 여러분 관점에서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지금 임 작가가 말한 이념 성향이 보인다 이런 거는 그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진영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소위 자유 진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유 진영이 반대가 공산 소위 진영이죠. 사회주의 진영. 예,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체계가 다른 자유 진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자유 진영이잖아요. 그럼 자유 진영을 강조한다는 거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나 북한과는 대결의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유진영이라는 또 이 동서 과거에 그렇죠. 냉전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세계 시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자유가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것을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는데 너무 그들과 대결 국면을 강조하는 이렇게 그럴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되죠. 야, 그거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거기 뒷자리에 딱 있었던 그 왕치산 중국 부주석이 자유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왕치산 그 중국 대표는 뭐 내가 뭔가 잘 못 알아듣듯이 뭐 잘 못 알아들었겠죠. 무슨 소린가. 그러면 오히려 좀 다행이네요. 그러면 못 알아들었으면. 네. 자, 이 좀 개념적이고 이론적이라고 느낀 게 전 어제 8, 90년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민주주의의 위기다. 반지성주의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편향성 문제다. 그리고 자유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무슨 뭐 에리히 프롬도 생각이 나고 막 그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개념적이다, 이론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지성주의. 요 대목은 어떻게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그 반지성주의란 말도 우리가 뭐 흔히 쓰기는 하지만은 국민을 하고 상대로 하고 더구나 세계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적하는 거거든. 당신들 되지도 않게 반지성주의 때문에 나라 망쳤지 않느냐. 뭐 이러냐. 그 말은 맞는데 민주당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는 뭐 일면 타당은 한데 그러나 취임사에서 애둘러서 반대 진영 야당 진영을 공격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같이 가자 해야지.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소통하자, 동반 동행, 협치하자. 뭐 이렇게 호소를 해야지. 당신들이 반지성주의 때문에 나라가 민주주의 위기에 왔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는 말은 맞지만은 취임식에 오는 민주당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뭐 자세히 들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정신 차려 듣는다면 조금 협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꼈겠지. 불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통합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처음에 실무진이 작성해서 올렸던 원고 내용에는 이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는 없었고 통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원래는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무진이 올린 원고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쳐내면서 직접 이제 수정을 하면서 통합 단어를
뭐 이제 다 뺀 거죠, 말하자면. 빼고 이제 반지 성주의가 들어가게 된 건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고모님의 말씀을 연장선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강경 드라이브 자칫하면 이제 야당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고 뭐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같은 편이 볼 때도 같은 편이 볼 때도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가 실천적 과제로 되려면 소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와 성자유라는 것이 그 평등과 분배와 떨어져서는 이게 또 안 되잖아요. 평등과 분배와 자유와 성장이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러려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협치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당장 소통의 과제가 국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원내 다수당을 갖고 있는 야당, 오늘부터 야당 됐으니까 민주당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자유의 실천적 과제를 실현하기가 어렵죠. 모든 법안이나 뭐 예산이나 뭐가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정치적 합의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취임사에 반드시 소통이라든지 협치 문제가 그냥 수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심을 담아서 그런 문제가 들어가서 나는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나는 협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비우겠다. 내 자신을 낮추겠다. 여당의 자세는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으면 좀 좋았지 않겠냐. 그런데 그냥 자유 말만 그냥 아주 그냥 홍수처럼 35번 해놓고 나니까 좀 이게 약간 좀 이게 뭐 좀 이게 너무 좀 이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와 비교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 감동적인 말을 35번이나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나는 청와대 시대를 청산하고 과문 시대를 열겠다. 들어있었죠. 자, 나는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땡. 예? 나는 무슨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지 않고 야당도 삼고초려해서 인사를 모시겠다. 땡. 이게 전부 뭐 퇴근길에 시장에 들려서 뭐 시민들과 격이는 대화 나누겠다. 땡. 이런 것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35번이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란 낱말도 35번.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도 35번. 이게 아주 비교가 되더라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지만 들을 때는 그게 감동이 있었다. 감동적이거든요. 아이 그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까? 주요 사안은 뭐 국민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과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다. 아니 대통령이 과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다 하는데 그 얼마나 흥분돼요. 근데 그게 뻥이잖아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은 취임식 당일날 취임사 들을 때는 국민들을 뭉클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우리 같은 반대자들도 아이고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네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이론적 취임사를 한 거고 개념적 관념적 문재인 대통령은 실천적 취임사를 한 건데 이제 이론적 실천 취임사를 한 거는 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말 안 했으니까 거짓말 했나 안 했나 말 앞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성적이다. 취임사에서 왜 이런 말 해놓고 왜 안 지켰냐 이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원체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퇴임하고 나선 다 거짓말 했구나 이렇게 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대비가 된다. 좀 대비가 되고 고모님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이나 뭐 민주당의 입장은 35번 뻥 아니다. 지킨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실천 과제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임기가 시작되고 예.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군통수권도 위반받았고. 근데 대통령 서명 1호 안건 예. 그럼 항상 보도가 되잖아요. 예.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선전포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호 안건 처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1호 안건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 그러면 정부가 출범했는데 내각 총리가 구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아니 민주당이 인준을 반대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 총리도 없고 장관도 지금 7명밖에 임명 맞습니다. 못했고 이 첫 내각이 출범해서 국정을 전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반쪽짜리가 내각이 됐잖아요. 18명 중에 7명밖에 장관 임명 못했지. 네. 총리는 아예 없지. 그렇다고 전임 총리 김부겸 총리 데리고 언제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는 출범을 했지만은 행정부 자체로 봐갖고는 이게 완전히 반쪽짜리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제청을 제일 먼저 사인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불가피했다. 예, 그건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정부가 출범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뭐 40대 48로 자기들 항상 그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이 다수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출범은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더라도 나는 출범 시켜줘야 된다. 시켜주고 네. 시켜주고 나서 총리가 이런 걸 잘못한다든지 네. 하는 총리가 하는 것을 두고 해나가야지. 그 인준까지 안 해버리면 총리 네네. 인준까지 안 해버리면 더구나 그걸 무슨 장관들 임명 동의하고 결부시킨다고 하는 건 옳지 않고요. 네. 총리는 총리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하는 거 옳고 내가 이거 반성을 하나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야당에 10년 하다가 이제 여당에 10년 하다가 졸지에 야당이 됐잖아요. 내가 신한국당 들어가서 네네. 초선 때 15대 들어갔는데 2년 만에 야당이 됐다고. 그런데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우리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뭐 29명인가 34명을 빼가버린 거예요. 소위 그때 이제 정계 개편이라고 해서. 그래갖고 자고 나니까 같이 옆방에 있던 의원들이 다 동료 의원들이 민주당 가버렸잖아요. 적진으로. 그래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약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김종필 총리. 그래 DJP 연합을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김종필 총리 책임 총리였죠. 예, 거기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초선인데 그때 우리 당 형편이 전부 다 민정당 네. 옛날부터 보수 여당 하던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을 보면 약간 이상하게 YS계 맨날 우리 집 대마던 사람 잡아가던 사람이 우리 당 국회의원이 거의 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여 투쟁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완전히 투쟁으로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고 네.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내가 초선인데 내가 이제 책임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김종필 총리 인준 김종필 총리 인준을 막아서 6개월 동안 서리를 달리한 게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고문님이셨네요. 6개월 끌었더니 하루는 본회의장 뒤를 들어가는데 김종필 총리가 이제 총리가 제일 뒷자리였으니까 네. 앉아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의원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네. 그내 조금 약간 노 정치인이 초선인데 좀 그만 좀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우리가 인준을 해줬는데 네. 그때는 총리 설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인준은 못했지만은 임시로 역할은 임시로 다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원래 서리 제도가 없는데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이제 추경호 부총리를 총리 권한 대행으로 서리는 없어 네. 대행으로 네. 임명해갖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네. 네. 나 그건 불편하잖아요. 좀 여식적이니까. 그래서 난 민주당이 장관들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총리는 뭐 인준해놓고 따지더라도 정부는 출범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20년 만에 예. 초선 의원 시절에 잘못하셨던 것을 그 지금 생각해도 고해를 하셨습니다. 예.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이미 이제 별세도 하셨는데 예. 김종필 전 총리 서리. 자, 그 이제 6개월의 비밀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화제가 됐어요. 지금 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대통령 내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이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칼럼을 쓴 지금 김성회 전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동성애 관련 발언들이 논란이 돼서 이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맞느냐? 뭐 지금 사과 과정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다문화네. 네네. 근데 이제 발언의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본인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썼던 글들인데 이 발언의 내용이 그냥 넘기기에는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정부가 그러면 밀린 화대를 받아달라는 말이냐 이제 이런 식의 좀 극단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뭐 동성애를 두고 이제 뭐 정신병이라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 표현들 그래서 좀 이게 비서관으로 적절한 인사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직을 담당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죠. 왜냐 그러면 그거는 자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비서관 정도는 검증을 하는데 그동안에 썼던 책 논문 이런 거 다 검증하고 하는데 김성회 비서관은 난 잘 모르긴 하지만은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해서 뭐 평강공주였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개인에 관한 거니까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때는 또 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뭐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위안부 문제를 뭐 화대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근데 그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철학이었다면 그냥 자율본 논설위원으로 하면 되지. 공직 비서관 그것도 뭐 종교사회 다문화를 담당하는 그 중요한 자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지고 원체 많으니까. 거기에 비서관으로 썼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건희 여사 모습이나 그동안 이제 이 고모님 조용한 내조 그렇게 해야 한다 주장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리라고 보십니까? 어제 보시니까? 어제 취임식에 내가 뭐 안 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 상장의 대통령 뒤에 따라오면서 거리를 두고 몇 발짝 뒤에 거리 두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는 그는 조용한 내조의 모습은 맞고 그 김정수 여사 나란히 갔잖아요. 나란히 가거나 앞에 가거나 살짝을 끼고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란히 가거나 앞에 가거나 그래서 좀 대비가 되는 그 뒤에서 쳐져서 따라가고 하는 거는 그는 뭐 내조의 조용한 내조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 취임식 때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저는 좀 새로운 그런 패턴의 내조의 모습을 보이고 근데 정말 반대로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취임식에서는 이게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본인의 개인 SNS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행사에 참석했던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를 한다든지 뭐 패션이 화제가 된다든지 해서 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기사화가 많이 크게 되고 있어서 이게 두 개가 좀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사화가 되니까 문제인데 뭐 개인이 그런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 행보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 그런 중요한 자리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소위 그런 조용한 그 행보를 해야 되고 내조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언론의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왜냐 그러면 계속 국민들 머릿속에 김건희 여사 하면 개인 김건희 여사로 보기보다는 대통령 부인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통령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소셜미디어 활동까지도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게 좋겠다. 난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고모님의 이제 MB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어제 취임식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빠진 건 좀 섭섭하셨을 거예요. 뭐 감옥에 있으니까. 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얘기를 들어보죠. 내 생각에는 뭐 감옥에 있는 분도 취임식에 초청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 뭐 안 했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보수의 품격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팩트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햄버거 세트입니다. 햄버거 세트. 그래도 좀 든든하겠죠.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이 거리두기 제한, 또 실외 마스크, 이게 이제 사라졌잖아요. 어제 취임식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모인 거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동네를 보면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이 좀 활기를 띠는 것 같다. 야, 이거 좋구나. 그런데 일부 민폐족들이 이 내수 경기 진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 최근에 늦은 밤까지 음주가 가능해지면서 상가 후 활기를 띠는 반면 부작용이 있다. 어떤 겁니까? 뭐 유흥가 주변, 유흥가는 뭐 홍대 상권이나 강남 상권 같은 데에서 번화가, 술집 많고, 고성방가, 노상방뇨. 그러니까 아이고. 과거로 돌아간, 그거보다 더 심한 쓰레기 투척 이런 여러 가지 민원 신고가 드러나고 있고요. 네. 전통 사회에서도 역병이 지난 후에는 폭발적 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 일종의 사람의 심리죠. 집단 반작용. 심리. 집단 심리가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서 일종의 이 표현은 좀 묘하지만 해방감 같은 걸 느끼면서 억눌렸다가 해방감을 느낀다. 근데 그것을 큰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약탈적 사회병리 현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탈적 사회병리. 이게 모임을 갖는 건 좋고 밤늦게 뭐 술 한잔 기울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거 참 좋은데 고성방가 노상방뇨 이 눈살 찌푸려지고요. 쓰레기 투척 이게 좀 불쾌합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무전 취식도 늘어나서 소상공인들 손님이 꽉 찬 거 보고 야, 이제 돈 좀 벌겠구나 그랬는데 먹튀 손님은 돈을 안 내고 도망가니까 현상금까지 걸린다면서요? 예, 부산 해운대에 있는 횟집을 운영한 사장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현상금을 커뮤니티에 걸었냐고 그런 걸 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올렸습니다. 지난 6일 날 오후 8시 좀 지나서 어떤 한 30대 초반의 남성 2명이 뭐 많지도 않습니다. 뭐 소주 2병에 향후에 한 48,000원어치를 먹었는데 2명이 하나가 먼저 나가고 나머지는 화장실 갔다 온다는 말을 하면서 또 도망간 거예요. 보통 이런 일종의 먹튀 족들이 이런 방식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나 일부가 나가고 나중에는 따라 나가는. 왜냐? 저 사람이 내지 않았냐라고 하는 일종의 변명거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 사람이 낸 줄 알았어요. 예. 요거는 경범죄와 사기죄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런 어떤 사례를 하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어떤 걸 꼭 잡겠다라고 해서 지금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는 CCTV 분석을 해서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48,000원이 아니라 단돈 뭐 1,000원이라도 먹튀나 이 훔친 건 도둑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48,0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횟집 사장님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민폐를 넘어선 범죄 행위에. 자, 얼마나 속이 상하면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오히려 내가 현상금을 더 주더라도 이 범인을 꼭 잡겠다 나서신 건데요. 자, 이 코로나로 힘든데 이제 좀 장사되나 했는데 무전 취식까지 만나면 이 가게 사장님들 심리는 상당히 흔들리겠어요. 예, 일종의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 손님을 내가 선불을 받아야 되나? 이걸 감시해야 되나? 이런 형태의 노동력이 2배,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을 안 내고 가는, 한 팀이 안 내고 가는 거는 액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타의 심리적인 거,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런 데가 사장님이랑 종업원 한둘 정도밖에 안 하는 작은 데를 또 공격을 합니다. 큰 데는 여러 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약탈적이고 더 어떤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조그만 상점인데 그렇죠. 이 사장님 뭐 바쁘고 직원 서빙하고 그런데 슬쩍슬쩍 이런 일을 벌인다. 정말 저는 이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건 액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심리적인 불안감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자, 이런 이 이른바 유명 먹튀 무전취식 사건 최근에 부쩍 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홍대 앞에 3인조 먹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여성 3명입니다. 젊은 여성인데요. 1일 오후에 먹태 2인분이랑 부대찌개, 뭐 밥, 소주 이렇게 주문을 했고 4시간가량이 이제 거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액수를 내고 계속 그 자리만 점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업방해라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다가 밥 먹었으면 좀 비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뭐 불안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셀카도 찍고 할 짓은 다 하는 겁니다. 뭐 수다도 떨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행위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저희 범죄자가 하는 사람 일종의 놀이. 그러니까 반문화 놀이, 일종의 반사회적인 놀이. 그러니까 커뮤니티 이런 형태의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도장 깨기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아주 악질적인 형태의 연쇄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3인분 저녁을 먹고 4시간 동안 그 자리를 딱 점거하고 있는. 그러다가 한 명 먼저 나가고 나머지가 나가는. 돈 안 내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자기들끼리 좀 수군거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무전취식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또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렇죠. 아니 왜 저렇게 오래 버티고 있나 했는데 아예 돈도 안 내고 나가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요. 먹태 많이 주세요. 그래서 먹태를 더 많이 챙겨줬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정말 사람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자, 4시간가량 서비스까지 받으면서 알차게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간 건데요. 자, 가게 주인이 냉장고를 정리하는 사이에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이건 배신행위죠.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죠. 예. 이게 예전 같으면은 돈이 없어서 그냥 그런 아주 못 먹고 못 살 때 우리나라가. 그럴 때는 다 먹고 울면서 제가 꼭 갚을 테니까 그러면서 몇십 년 후에 갚은 분도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 사실은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까 도장 깨기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무서운데. 이건 진짜 그렇게. 일부러 그런 일탈 행위를 하고 다니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자, 보통 무전취식을 하면 긴장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먹고 뭐 이게 부랴부랴 도망가기 바쁠 텐데 이 사람들은 셀카 찍으면서 4시간. 어떤 심리로 좀 분석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탈적 병리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형태가 이제 일종의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런 것의 긴장감을 통해서 자신의 일종의 범죄적 스트레스를 만족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벌였겠네요.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이거는 있겠네요. 상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위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한 번 이게 참 죄송한 말씀인데 한 번 이렇게 당한 음식점은 또 당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그렇죠. 내가 저기서 한 건 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자, 가게 주인이 CCTV 캡처를 온라인에 공개하자 이걸 본 3인조의 지인들이 야 이거 너네 아니야? 아마 그랬을 거고 연락이 와서 일행이 돈을 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면피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수인지 고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 전에 CCTV를 보면은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나타나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갈 때 그것에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것이 신호를 하면서 찍힙니다.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요새 CCTV는 화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본인들이 분명히 이게 뭐 그냥 낸 줄 알았다고 하는 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의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가 된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경범죄 무전취식이 아니고
이게 통계적으로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예, 통계적으로는 무전 취식이 2019년도에 한 5,400건에서 2020년에 한 4,900건. 근데 작년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2,700건인데 작년은 완전히 작년에는 뭐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재작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좋아 젊은 친구들 그렇다고 치고 50대 먹튀. 먹태 먹다 먹튀 이건 뭡니까? 도봉구 방학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두 명의 커플, 50대 커플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시키고 먹고 나서 한 사람은 먼저 나가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뭐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주의를 끈 다음에 도망간.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명확한 고의성이 보이는 거죠. 야, 이 주문으로 잡았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봉경찰서에서는 요즘은 이제 일선경찰서에서 생활범죄 수사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돈의 액수는 너무 크지 않지만 일반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범죄들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생활범죄 수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된 지문 채취 기법으로 병의 곡선이지 않습니까? 수분이 있는 이런 건 채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잡겠다는 일념으로 도봉경찰서에서 이거 찾아내고 신원은 파악했습니다. 네. 소환 조사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자수도 안 했고 결국은 소환 조사된다. 뭐 체포 구속까지는 안 했지만 말이죠. 자, 첨단 수사가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 먹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수사본부 흥미진진했네요. 여기까지 듣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1918님 먹튀도 문제지만 요즘 공원에 3, 4, 5 모여서 간단하게 먹을 거 먹고 쓰레기 남기고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발 좀 치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자, 1918님 비롯해서요. 5873, 3716, 7689, 3932, 0808님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